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시즌2 11번째 시간 오랜만에 3부 네. 들어갑니다. 저희가 11번째 책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긴 읽으셨을 겁니다. 네, 진짜예요. 그럴까? 어려운데 아니, 내용이.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권 넘게 팔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정박님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얘기는 많이 빼고 하신 거지. 네, 읽기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빼주시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앞으로도 꾸준히 읽으실 만한 책이고 저희 일당백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의 책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2부에서 책의 주요 내용들이 쭉 이제 나왔고요. 뭐 강아지 얘기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결국 프라하의 봄 얘기. 프라하의 봄. 소련의 탱크가 들어왔고 거기서 이들의 이제 삶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됐냐면 본래 테레사가 본래 식당의 여종업원이었잖아요. 근데 프라하에 올라와가지고 또 토마스의 어떤 친구 사비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사진의 어떤 잡지 사진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결국 시간이 몇 년 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68년 프라하의 봄 때는 상당한 이제 사진 기자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누가 사비나가요? 예, 사비나가. 테레사가. 테레사가 사비나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그 잡지에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문의 사진 기자 비슷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지난 몇 년간 무거운 삶도 살았고 결혼생활 하지만 맨날 남편은 바람피고 너무 힘들었는데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데 이제 소련의 탱크가 들어오니까 이 사진을 찍는다고 완전 목숨을 걸고 사진 찍으니까 이게 일종의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본인에게는 테레사에게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막 지금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쵸. 그런 느낌을 주니까. 무거운 사람한테는 딱 맞는 일이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그게 그렇게 찍은 사진이 이제 해외 외신 기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 체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보도해 주세요. 나중에 소련 군인들이 이 사진에 찍힌 체코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요? 아니 죄가 있죠. 자기들에게 저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 딜레마가 되는. 이 진지함의 어떤 삶을 추구했는데 오히려 그게 남에게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그게 그리고 나중에 토마스에게도 족쇄가 되어버리거든요. 왜요? 결국 테레사가 계속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토마스가 결국은 테레사의 뜻대로 나중에 시골을 가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너무너무 죄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 나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다 밑으로 모았다. 근데 토마스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하죠. 그런 건 없다고. 그런 건 없어. 여기서 미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의사가 당신 천직 아니냐. 그런 천직은 없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천직은 없다. 천직이라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사명인 또 좋겠죠. 이 세상 태어난 사람에게 사명 이런 건 없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홀가분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레사를 위로하는데 아주 그 감동적인 대목이죠. 그래, 토마스가 원래 이제 나름 뭐 바람 피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그렇죠. 근데 테레사가 자꾸 이제 좀 힘들게 하니까 토마스도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뭘 좀 떠나보내고 이제 시골로 이렇게 들어간 그 자체에 대해서 테레사는 좀 죄스러움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마스는 아니다. 그렇죠. 정말 멋진 남자 아닙니까? 나중에 결국 그 병이 누구 때문에 생겼나? 그렇죠.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사비나가 그 두 명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딱 이런 거죠. 두 명의 죽음이 누구 죽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죽죠. 토마스 테레사 나중에 죽어요? 트럭 사고로 죽게 되는데, 근데 그 이제 트럭 사고를 전하는 편지를 받고 사비나 충격을 받았지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남자는 돈황으로 살았지만 죽을 때는 트리스탄으로 죽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돈황은 바람둥이의 그 전형이잖아요. 서양 문학에서는 돈황 하면 막 바람둥이고 맨날 여자를 버리잖아요. 자고 여자를 버리고 이랬는데 트리스탄 하면 순정남의 대명사거든요. 돈주왕, 돈황이죠. 네네. 트리스탄은 어디에 나와요? 그러니까 작품? 트리스탄과 이졸데라고 바그너 그 오페라에도 나오고 이게 아주 유명한 전설이거든요. 서양에서는 가장 순정 남자면 트리스탄이거든요. 트리스탄. 그래서 우리 지금 트리스탄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트리스탄? 갑자기 정적. 트리스탄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네. 만화 영화에서 이런 그러니까 그 트리스탄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졸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켈트 그 스코틀랜드라든지 아일랜드 켈트족 전설에다가 막 그 게르만족 전설이 다 뒤섞여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트리스탄이 한마디로 여러 계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 부모를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외삼촌이 이제 왕국을 건설을 하고 자기를 돌봐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을 도와가지고 그 외삼촌의 어떤 신부가 되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그 사람이 보자마자 반하는 거죠. 그 이졸데란 말이죠. 근데 이졸데는 공주로 이제 이 나라 서로 아일랜드와 그 간에 서로 화평을 위해서 이제 공주가 여기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금 사랑을 느꼈지만 자기를 돌봐준 아버지와 같은 왕을 배신할 수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단념하려고 하는데 이 이졸데 공주의 엄마가 나이 많은 왕에게 시집을 가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서 어떤 사랑의 미약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하고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그 약을 먹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단다. 근데 그거를 실수로 네. 트리스탄하고 나눠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좋은데 그 미약을 마시니까 완전히 이거는 서로 그래서 결국 근데 트리스탄은 그 왕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떠난단 말이죠. 그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금발의 이졸데라 불렀거든요. 근데 이졸데 이름이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그건 흰손의 이졸데예요. 그 흰손의 이졸데하고 사귀게 되거든, 아니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항상 이제 그 금발의 이졸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여기가 병을 앓게 되고 트리스탄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졸데에게 연락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하거든요. 금발의 이졸데한테 금발의 연락을 이졸데에게. 보내요. 그래서 네. 나를 고치러 온다면 배에다가 흰 돛을 달고 나를 고치러 오지 않는다면 검은 돛을 달아라. 네. 그런데 바로 이제 부인 흰손의 이졸데가 질투를 해가지고 일부러 지금 흰 돛을 달고 금발 이졸데가 오고 있는데 검은 돛을 달았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절망에 빠진 트리스탄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이졸데도 따라 죽게 되고 그런 비극으로 끝난 그러니까 순정의 남자 오로지 한 여자를 평생 동안 사모하고 그 여자를 사랑해서 죽은 사람 이걸로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결국 토마스는 그렇게 된 거죠. 약간 로미오 앤 줄리엣 느낌이 살짝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 트리스탄 마지막에 그 죽어가지고 둘 다 죽어서 약간의 그 오해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너무 괴롭잖아요. 지금 테레사도 지금 안 그래도 괴로운데 좀 이 사진 찍은 것들도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 괴롭고 그 차에 이제 아까 말한 토마스의 그 스위스 쭈리에 있는 학회에서 만난 사람이 야, 이 병원에 와서 우리 의사로 일해라. 그냥 가게 된 거죠. 누가요? 이제 토마스와 테레사가 다 같이 떠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테레사가 가서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너무 이게 생활이라는 것들이. 내가 사진 기자로 살 때는 그래도 너무 그렇죠. 보람도 있고 좋았는데 그 쉬리 가서 의사의 아내로 다시 살게 되는 게 너무 힘들었군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가져와서 이 사진을 쓰면 안 되겠냐니까 그 사진 잡자 이제 테레사가 찍은 사진을 보고 사진 잘 찍었는데 지금 이게 이미 시를 상실했다. 시효를 상실했다. 이미 프라에 보면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이 여자가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지금 여기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우리는 안 다뤄. 이렇게 하니까 막 실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자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하고 어느 날 토마스가 병원 일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는 거예요. 개도 없고 나 떠난다 다시 돌아간다 나는 프라하로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강아지는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데려갈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마스가 자유로운 달콤한 자유로움을 느껴요. 갔으니까 아내가. 이제 자유가 됐잖아요. 이제 가벼운 자기의 본래 삶을 복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들었어. 아니 나이는 뭐 그래도 뭐 그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트리스탄이 됐구나. 그렇죠. 이게 묶어놓은 새땡이가 떨어져 나갔다고 느꼈는데 월요일 되니까 와 내가 지금 다른 여자하고 만약 같이 앞으로 살게 된다면 이건 참지 못하는 고통 테레사와 같이 못한다는 게 갑자기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야. 못 견디겠다. 그래서 병원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제 베토벤 현악 그 사중주에 그 마지막 곡에 나오는 저도 이제 요 영화 소설 읽고 들어봤는데 베토벤 현악 사중주 마지막 곡 145분 작품의 마지막 악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인용하면서 그 에스무스 자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무스 자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음악을 안단 말이죠. 네. 의사식으로 이제 그 악장을 흉내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찌리병원 의사가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에스무스 자인 이렇게 음악을 인용해가지고
결국 딱 결정을 내리고 테레사에게 돌아간다는 테레사에게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음. 돌아가서 둘이 시골로 있다가 가요.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테레사 같은 경우 돌아가면서 네.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현기증을 느끼거든요. 꿈에서도 그렇고 테레사가 평소에 네. 이 현기증을 왜 느끼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대목이 재밌는 대목이 나요. 우리가 현기증을 느끼는 까닭은 뭘까? 네. 사람은 추락에 대한 동경이 있다 이거죠. 아. 밑바닥은 우리를 잡아 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바다 같은데 배에서 바라다 보면 배가 막 나를 바다가 나를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저 체인운 광장에도 첫 대목에 배는 그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뒤채면서 숨을 쉰다 이렇게 첫 대목 나오듯이 이게 뭔가 일렁일렁하는 게 잡아 당기는 것 같거든요. 밑바닥이라는 건 항상 그래서 현기증은 뭐냐면 우리가 그 추락에 대한 어떤 그 유혹을 방지해주는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추락이라는 것들. 아,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밑에를 보고 무서워하는 막 거. 그게 추락에 대한 동경이 있다는 거 떨어지고 싶어 한번 날아오고 싶은 날개도 마찬가지. 우리 날고 싶거든요, 사람. 자유로우시고 싶은 게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한 게 우리 몸에서는 현기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떨어지니까. 그 현기증이 일어날 때 이게 무섭다라고 우리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것도 가벼움과 무거움의 문제겠죠. 그거 우리를 잡아 당기고 있다. 현기증이 우리를 가볍지 못하게 당기는 우리 육체의 장치. 네네네. 근데 결국 테레사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돌아오면서 옛날에 그 자기가 식당에서 그 소도시 호텔 식당에 일할 때 주방장이 툭하면 자기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격이나 너 나랑 자자. 계속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탁 가가지고 너 나랑 자고 싶다고 했지. 잘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막 자기 자신을 추락하고 싶은 막 욕구가 일어나요. 테레사가 엄마 닮아가네. 아 그런가요? 약간 엄마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엄마가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 개가 잡아당기네. 그러니까 결국 남편한테 유일무이한 세계로 가려면 남편도 똑같은 엄마처럼 똑같이 나를 대해주잖아요. 다른 많은 여자 중에 하나로 대해주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엄마 쪽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토마스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띵동하면서 나타난 거죠. 근데 그럴 때 얼마나 서로 참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뭔지 뭐. 난 이제 가벼워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벼운 사람이 무겁게 등장했어. 그렇죠. 그럴 때 그 정적을 깨준 게 결국 가련인. 걔가 그냥 폴 뛰드는 거죠. 남편한테 반갑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해결됐는데 자 그러면서 결국 테레사는 계속해서 이제 필연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 때문에 그가 운명을 바꿨어. 이제 내가 그를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침 그가 들어올 때 교회 종들이 6시 땅 쳤어. 우리가 만날 때도 6시였고. 이 참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우연의 새들이 한 번 더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우연의 새들이 한 번 더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렇죠. 토마스가 자기 옆에서 숨쉬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무한히 행복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멋지네. 이런 멋진 표현들이 사실 이 안에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참 뭐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근데 결국 이제 이게 지금 7부 중에 2부까지 했고요. 네? 거짓말. 믿고 싶지 않아. 설마. 네. 그래서 이제 2부까지 했고요.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래서 뭐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좀 주요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3부가 이해되지 아니한 단어들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비나와 프란츠가 이제 서로 같은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데 서로 완전히 쓰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어휘가. 이런 뜻을 하는데 서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프란츠에게서는 충실하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뭔가 우리가 신세르티 충실하게 한다. 그 충실해야지 우리 삶은 통일성이 부여되고 안 그러면 산산조각 난다 이러는데 사비나는 충실은 하나도 재미없다. 배반이 자기는 너무 재밌다 이거죠. 배반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혐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까? 절대 부모 형제 버리는 인간이 제일 나쁜 인간이고 그렇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너가 잘 된다고 해서 부모 형제 버리면 그거 제일 나쁜 이고 친구를 버리고 이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배신하지 마라. 조폭들도 배신하면 안 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배신 배반이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사비나를 매혹시킨 것은 배반이다 이거죠. 뭐냐면 배반은 대열에서 빠져나가는 거다 이거죠. 물에서 빠져나가 어디를 가느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이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모르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지 그게 우리 삶에 가장 충실한 거지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은 그런 모른다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지만
한 번뿐인 인생은 미지의 것을 많이 나아갈수록 그 삶은 오히려 충실한 삶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충실은 뭐냐? 배반할수록 충실해진다 이거죠. 내 삶의 충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란츠는 중산층이죠. 네네. 중산층의 생각이죠. 충실해야 된다. 우리 삶은 부인에게 충실하고 기존의 질서에 충실하고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빈나는 미술 공부할 때도 사회주의 리얼리즘 똑같이 그리면 안 돼. 피카소처럼 삐뚤빼뚤거리라. 그리고 아주 아까 말한 남편 까면 아주 성실하고 돈 많이 벌고 잘해주고 아니야 형편없는 인간 말자들하고 딱 결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 사람도 뭐 그런 완전히 다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이런 가슴에 한 욕구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가장 큰 것은 이제 배반의 욕구다. 배반의 욕구. 그러니까 음악도 다른 거예요. 프란츠에게는 음악은 참 눈을 감고 몰입을 하게 되고 자기를 해방시켜 준다 이거죠. 네. 사비나는 음악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맨날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우리 예전에 새벽정이 울렸네 하듯이 그 집단주의 사회잖아요. 끊임없는 그 스피커의 어떤 공세가 너무너무 싫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음악도 자기는 너무너무 불쾌하다. 이 똑같이 다 다른 거죠. 그 더 재밌는 게 이 빛과 어둠이에요. 네. 빛. 이게 참 다른데 사비나에게 삶은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어떤 러브를 할 때 자기는 불 반드시 켜고. 불을 켜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눈은 영혼의 창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혼하고 같이 섞어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영혼이 닫혀버리면 이건 뭐냐 이거죠. 근데 프란츠는 항상 불을 꺼야 되거든요. 불을 꺼야 그 무한의 행복감이 느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 사비나가 이제 프란츠와의 이게 너무 힘들어지고 혐오스러워지는 게 이게 뭐냐 이거죠. 마치 젖먹이하고 하는 게 불 끄고 하고 이런 게 젖먹이하고 섹스하는 것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 어떤 가슴을 애무를 하고 있으면 이건 젖먹이가 젖을 먹는 건데 그러니까 윗부분은 애기고 밑에 부분은 성인이고 이건 내가 지금 어떤 괴물하고 섹스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눈을 감는 프란츠가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사비나는. 눈을 감는 프란츠가 보기 싫어서 눈을 감는다. 네. 그 정도면 그냥 하지 말지. 야, 멋지네 이 소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그게 우리가 눈을 감게 되고 눈을 잘 못 보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 빛이 눈부셔도 우리가 못 보게 되잖아요. 네. 절대적인 어둠도 못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비나로 등장하는 가벼움은 당시 어떤 내만이 옳다라고 하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도 반대하고 또 그게 반대하고 야 저 지배 이데올로기를 타도하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를 타도해가지고 우리 노동계급에 이것도 상대적인 독선이다 이거죠. 둘 다 눈이 먼다 이거죠. 부르주아 어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도 눈부신 찬란함으로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극복하자는 반 이데올로기도 반대 이데올로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선을 가지잖아요. 이렇게 상대적 독선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걸 경계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밀란 쿤데라는 사비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을 수가 없구나. 네. 극단이라는 것은 삶의 경계인데 이 경계를 넘었을 때 삶은 끝장이 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행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 진실이라는 것도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프로가 아주 좋아하는 진실이 있는데 네. 프란츠에게는 진실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비밀이 없는 것. 그래서 공적인 것, 사적인 것, 이 경계가 다 허물어져야 된다. 마치 우리가 모든 시선에 노출된 유리로 만든 집에서 투명한 유리집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진실한 건데 그게 네. 프란츠에겐 진실. 프란츠의 진실인 거죠. 네. 그래서 사비나는 뭐냐면 약간 이상하고 비슷해요. 이상이 옛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이상의 실화라는 단편 처음 할 때 비밀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만큼 가난하고 허전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나오거든요. 사비나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관객을 전제로 한다 이거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객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본 사람 눈에 맞춰가 살아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 너는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로서 요구되는 삶에 맞춰갖고 아이들한테 행동하고 네. 너는 누군가의 남편이야. 그럼 난 남편에 맞춰 행동하고 네. 너는 누군가의 아들이야. 다 우리는 그게 맞춰가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관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살아간다는 거. 네. 그럼 관객을 가진다는 뭐야? 내가 맞춰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진짜 뭔가 내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과연 우리 생활하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체는 근본적으로 거지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비나가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그래서 자기 스스로라든지 자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은밀성을 배반하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걸 제일 멸시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비나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바로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맞춰 살아가는 게 사실 진실을 착각하는 거다. 그럼 진짜 진실되게 산다는 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은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신의 은밀성을 상실한 사람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바로 이상하고 똑같은 거죠. 비밀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만큼 가난하고 허전한 것이다. 자발적으로 나의 은밀성을 포기한 사람은 괴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뭐 특히 이제 연예인들에게 더 하긴 합니다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옷을 다 벗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무것 뭐 하나도 용서하지 않아요. 왜 숨기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서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혹은 난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넌 진실되지 못하다 뭐 이런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 사람 아주 발가벗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 진실이라는 좋은 무기 안에 이제 숨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것도 폭력이야, 근데. 그래요. 왜 솔직해져야 돼? 맞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솔직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쵸. 이건 밀란 쿤데라. 네. 아주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은 갈수록 투명해지는 게 맞고요. 사적인 것은 갈수록 은밀해지는 게 맞다. 어떻게 보면 밀란 쿤데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공사의 구분이 있는 게 성숙한 삶이지 공사 구분 없이 뒤섞이는 것만큼 위험하고 위태로운 삶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 한국에 아주 큰 울림이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2020년 됐어 이제. 그러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2020년. 맞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가다가 저도 깜짝 놀란 게 중간에 바로 이제 파리로 그래서 아까 프란츠가 같이 살자 하고 나서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파리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재밌는 말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배반한 거잖아요. 또 프란츠를. 배반의 순간마다 흥분과 기쁨으로 충만이 된다. 나쁜 여자네. 나쁜 여자보다 그런데 이제 배반할 사람이 사라졌잖아요. 대상들 갈수록 양친 부모가 사라지고 남편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고향이 사라진다면 이제 무엇을 배반하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은 언제나 베일에 가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꿈꾸는데 그걸 모르니까 꿈을 꾼다는 거죠. 맞아. 그렇잖아요. 명예가 뭔지 모르니까 젊을 때 막 우리가 명예를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모르는 것, 미지의 것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비나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모르는 것을 나아가야 되는데 미지의 것은 결국 대열에 이탈을 해야 되거든요. 배반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비나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가장 가볍고 자유롭고 홀홀 날아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배반의 장미. 그렇죠. 왜 하필 나를 근데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토마스의 아들이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토마스와 테레사 사이의 아들인가요? 그러면? 토마스의 전처. 아까 전처의 아들. 근데 전체 아들이 이제 전체 아들도 나중에 처음에는 좀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회심을 해서 그걸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새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어떤 여러 가지 뒤져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가장 좋아한 여자친구 사비나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두 사람의 죽음을 알려주는 거죠. 농촌에서 몇 년간 살았고 이웃 도시 소박한 호텔에 묵고 돌아오다가 가파른 산행길에서 트럭이 굴러떨어졌다. 두 사람의 육신은 완전히 어스러져가지고 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제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기쁘기도 한 거예요. 둘이가 그래도 자주 호텔을 갔다니까 둘이는 행복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호텔이 그때도 좋아하는 곳이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둘이가 일상이 아니라 그래도 둘이가 살아가면서 뭔가 항상 뭔가 다른 어떤 그 새로운 걸 찾으려고 했다 이런 어떤 의미로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3부가 사실 끝나는 건데. 참 재밌는 게 이런 대목은 안 했어요. 프란츠가 이제 사비나가 떠났잖아요. 배신을 하고. 근데 프란츠는 오히려 처음에 되게 충격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왜요? 왜냐하면
프란츠는 항상 책을 쓰는 자기 삶이 있죠. 책을 읽고 쓰는 자기 삶이 이게 현실이 꿈만 같은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현실이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같이 막 시위를 나가고 막 사비나처럼 다양한 모험을 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현실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오히려 사비나가 사라지니까 이게 이제 꿈이 현실같이 느껴지잖아요.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이제 뭔가 사비나가 여신이 돼서 내 삶을 항상 바라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츠는 이제 여대생 한 명을 동거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프란츠가 저는 이게 프란츠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프란츠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말했던 아주 충실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들통날까 두려워가지고 절대 프라하에서는 사비나 잠을 자지 않는다 했잖아요. 자 그렇게 들통이 날까 두려워 사비나 흔적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림도 없고 스케치도 없고 편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그녀는 그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다. 프란츠는 자기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세월을 그녀와 함께 보냈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프란츠는 더욱더 사비나에게 충실한 존재가 되고자 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관념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관념의 상상으로 이제 사비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아주 우리는 머리를 써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꾼다. 흔적 없이 바람을 피운다는데 이게 결국은 저주거든요. 너가 근데 그런 아름다운 세월을 보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과연 그건 진짜인지 그짠지도 아무도 몰라. 사실 이게 꾀를 부리다가 제가 당하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란츠 입장에서는 참 이게 묘한 울림을 주더라고요. 아 그래. 네. 아 이거 아마 우리 정민현은 이쪽은 좀 잘 모르잖아요. 네. 뭘 몰라. 네, 나도 알 거 다 알아 이제. 이 흔적이 없다는 거. 네. 아 이 느낌은 아마 모를 거예요. 내가 흔적? 누군가를 만났지만 네.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증언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 상황이 어떨 때는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싫을 때가 있다니까. 사진 한 장에 그리워서요. 아니 그 그리움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내 지난 삶이 뭔가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그거 맞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네.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이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를 맛보지 못해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과거가 사라지니까 두려운 거란 말이죠. 과거가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나의 어떤 기억과 경험의 총체로서 이게 다 잊혀져 망각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 자아가 소멸돼 버리니까 네.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그건 내가 소멸된 거거든요. 사실은 아. 내가 그 순간에는 난 바람 안 걸리고 잘 피웠지 했는데 실제 지나고 나면 그건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 꾀 자기가 당한 거죠. 사실. 흔적을 좀 남겨 이제. 그건 안 돼. 그거는 큰일 났네 우리 정민이 무슨 흔적을 남깁니까? 아 근데 이거 진짜 와닿아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어떤 되게 사람 공감한다. 나 이렇게까지 공감하는 거 처음 봐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네. 영상 같은 걸 자꾸 그렇죠, 찍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건 찍을 이유도 사실 아무것도 그렇죠. 없어.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자꾸 찍는 것, 사실 이렇게 찍었다가 문제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이런 거 그쵸, 생각하면 그쵸. 절대 찍으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남기는 거는 네네. 이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뭔가를 아마 추구하기 때문인 것 그래서 같아요. 밀란 쿤데라가 바로 불멸을 쓴 거죠. 이 소설 다음 불멸을 쓴 거죠. 그럼 일본 자기 것만 찍으면 되지 왜 상대 것까지 같이 찍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 불법 촬영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 둘이 이제 서로 같이 좋아서 찍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뭐하러 찍냐? 둘만 그냥 그 순간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네. 공유했다는 것을 그 흔적을 가지는 게 그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걸 비밀로 해버리고 다 흔적 없이 소멸시켜 버리면 그건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하고 똑같은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은 내 기억에서만 있는데 사실은 그건 뭐 기억도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제거한 거와 똑같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거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자기를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사기꾼. 그 사기꾼은 뭡니까? 항상 하는 게 이 세계에 내 같은 놈 없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내 같은 놈이 없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사기든 아니면 바람둥이. 내 같은 놈이 없으면 좋겠다. 나는 항상 사람 이용해 먹고. 근데 그건 결국 뭐냐면 자기에 대한 저주잖아요. 내 같은 놈이 없으면 좋겠다. 나는 빨리 사라져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 이런 순간 없어지면 좋겠다. 아 이거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그건 결국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자기 인생 사라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는 사라지고 너의 그러니까 자기한테 저주를 내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사람에게 억누르고 지워버리고 소거했던 것들은 반드시 살아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를 쓰나미처럼 덮쳐온다고 하죠. 정신분석학에서. 억누른 것은 반드시 귀환하는 거죠. 네네네. 야,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굉장히 이제 다 소중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소중한 시간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낸다는 건 네. 그만큼 또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1kg 커피에서 네. 사람을 모집합니다. 진짜 오, 구인 네. 광고 오랜만이네요. 디자이너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kg 커피의 어떤 뭐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회사의 상품 패키지 같은 거, 네. 이커머스 쪽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을 네. 좀 모시고 있는데 전시회 브로셔도 만드셔야 되고 또 상품 디자인도 하셔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대표가 일단 일당백을 들어야 돼. 일당백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자체가 일당백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 회사 분위기는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책 얼마나 사랑하는 분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새로 오실 분도 가능하면 책을 좋아하는 분이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저희한테 구인 광고까지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당에서 아마 근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지하철역 가까운 곳의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근무 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커머스 쪽으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네.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우리 1kg 커피와 함께 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원 그 이메일 등은 저희가 또 공지사항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번 주 공지사항이 아주 그냥 폭발하겠네요. 네, 이번 주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직접 또 1kg 커피라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면 진짜 신기하겠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마 보람 있으실 겁니다. 1kg 커피도 그렇고 일을 하시려는 분들도 그렇고. 네. 네. 새로운 리크루팅 방식의 네. 모델을 우리가 창조하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네. 어떤 순간을 잊지 않으려는 것보다 이제 잊으려는데 그게 잊어지면 스스로에게 또 독이 되는 스스로를 그렇죠. 부정하게 저는- 되는. 너무 멋있다. 나 이 책 난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불멸의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대목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 목적이 뭐냐? 시의 시의 목적. 예. 그러니까 그 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빛나고 찬란한 순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순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 시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시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네, 네. 이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다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가 항상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권력에 대해서 인간이 투쟁하잖아요. 네. 어떤 우리가 이 독재 권력에 대한 투쟁을 할 때 그것은 뭐하고 닮았냐.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 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네. 한 번뿐인 인생 그 다 사라지고 다 시간이란 건 다 파괴를 해버리는데 그게 맞서가지고 인간은 기억을 통해 계속해서 그 기억에 어떤 아무리 풍화작용이 비바람에 몰아쳐도 또 비석을 세우고 나무를 심어 올린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 투쟁하는 거다.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거죠. 너무 좋아 미치겠어. 밀란 쿤데라 어떻게? 난 그 전까지 그 에밀 네. 쓰셨던 루소입니까? 네, 네. 그분 참 좋아했잖아요. 점점 밀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헤어도 이제 빡빡하게 가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이제 결국 나중에 계속 키치나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키치라는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결국 범주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개별성을 부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책에서 보면 강제노동 수용소와 닮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레사의 엄마가 다 몸뚱아리 똑같고 테레사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던 세계나 그리고 이제 지금 프라하의 봄이 무너지고 체코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계 소련이 있잖아요. 들어와서. 네. 네. 그게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강제노동 수용 세계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가 강제노동 수용하면 생각하는 게 폭력, 뭐 잔인함,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거다 이거죠. 잔인함과 폭행은. 네. 강제노동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적인 것이 완전하게 제거된 거다 이거죠. 사생활이 제거되는 거야 이거죠. 너무 멋있다. 진짜 힘들 것 같아. 이게 생활이 없는 사람이 삶은. 번호로 딱 끝나죠. 그렇죠. 다 똑같은 머리 깎고 똑같은 옷 입히고 군대. 군대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인 것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테레사가 제일 그 싫어했던 게 그거잖아요. 목욕탕에 목욕할 때 문도 못 잠그게 하고 네. 이웃들이 볼까 좀 부끄러울까 엄마가 벌거벗고 돌아다니까 커튼을 치는 것도 엄마가 우리 테레사는 지 몸뚱아리 다 이런 식으로 해가 그게 수용소네. 그리고 일기도 못 일기 쓰면 다 훔쳐보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일기 선거 해가 얘 봐라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프라하의 봄이 무너지고 여기가 그 생활이 시작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고 이 테레사 같은 경우가 참 막 이런 고민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참 요번에 뭐 우리 정민여님 질문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 테레사가 이제 다시 이제 요즘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거든요. 네. 이제 요 대목에서 그러면서 본래 자기는 가슴이 작은 데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테레사가. 근데 그 토마스가 그걸 다 해방시켜줬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가슴 작은 가슴을- 여자가 난 좋다 뭐 이런. 그런 그까지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 컴플렉스를 해소시켜줬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작은 가슴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어릴 때부터 가진 질문이 내 몸뚱아리가 바뀌면 나는 다른 인간이 될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바뀌어지면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나? 어릴 때 정민여가 있고 커서 있으면 이게 나는 나인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이 너무 웃기고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 할 때 딱 이런 이야기예요. 밀란 쿤데라가. 정말 진지한 질문은 오직 아이까지도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정말 가치 있고 진지한 질문은 아이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이다. 애나 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렇죠. 극히 순진한 질문만이 정말 진지한 것이다. 내가 그래서 이번 주도 공부를 안 해왔잖아. 나 진짜 많이 고민했어. 이거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욕을 하도 먹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공부 안 하는 하지 거예요. 않기로.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진한 질문만이 진지한 질문이고 아이도 할 수 있는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다. 가치 있는 질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한다는 게 고상하고 어렵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들이. 진짜 멋있다 밀란 쿤데라. 그 밀란 쿤데라 이 재밌는 말이에요. 답이 없는 질문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이 한계지어지며 인간 존재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가능성이 한계짓고 인간 존재의 경계선을 끊게 된다. 야, 진짜 나. 철학적이다 진짜. 왜냐면 저 요즘 이제 가끔 뭐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 있는 공부는 중고등학교 때 다 끝났다. 이제 나는 답 없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밀란 쿤데라. 요즘 나랑도 잘 맞네. 흔적 지우기도 잘 맞고. 아니야. 이제 철학자 레비나스가 했던 말하고 똑같죠. 철학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 밑줄을 긋는 거다. 철학은 문제 밑줄을 긋는 것이 답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런 말하고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3부는 뭐 명언 대잔치. 명언 잔치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 이제 이 테레사가 다시 이제 그 호텔 식당에 역업을 나가거든요. 막판에요? 이제 다시 프라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가는데 그 재미있어요. 전직 그 외교관 대사를 했던 사람이 호텔 회계 수납을 맡고 왜냐하면 전부 지식인들 다 쫓겨났으니까 전장에서 지식인들이 회계 수납 맡고 청소하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 전직 사진 기자잖아요. 사진 기자는 이제 술이나 커피 따라주고 그런데 거기서 자꾸 어떤 사람들이 찝쩍찝쩍 거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과연 토마스가 말하듯이 이 자유로워진다는 거, 이걸 한번 실험해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날 어떤 꼬마애가 한 16도 안 되는 애가 와가지고 술 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안 줘 이러니까 걔가 딴 데 가서 술을 먹고 치해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음료수를 달라. 그래서 음료수를 주고 이래 있는데 갑자기 대머리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당신 지금 미성년자에게 술 팔은 거잖아. 거기도 이제 나이 제한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술을 팔았냐고 음료 주니까 내가 다 알아. 너 술 판 거 알아. 이렇게 시비를 붙으니까 갑자기 아주 키가 큰 사람이 지금 당신 말이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는 데서 그냥 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면서 수습을 해주거든요.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음에 찾아왔는데 직업이 엔지니어고 그렇게 엔지니어 기술자라 해가지고 미디에 많이 나온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고 이러니까 이 여자가 한번 이제 마음을 주는군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 사람이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해요. 테레사는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에요 말하고 나는 그럼 보내줄 와야겠다. 거야라고 했는데 네. 갔단 말이죠. 네. 갔는데 좀 허름한 집이에요. 그 네. 사람은 참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허름한 집에 들어갔는데 책이 참 많아요. 책장에 자기가 책을 보니까 책이 한 권 있더라는 거죠.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오이디푸스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구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커피는 안 가지고 갑자기 오더니 그 책을 또 보더니 책을 다시 집어넣고 이제 바로 좀 섹스를 시작하는 거죠. 네. 섹스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네. 근데 테레사도 이게 사실 의지와 무관하게 육체는 쾌락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토마스 말대로 몸과 마음이 의지에 반해서 흥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정사가 끝난 후에 이제 욕실 변기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네. 편타 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떨리는 거죠. 네. 그럴 때 만약에 그 엔지니어가 자기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아주 차분하게 불러줬다면 그 순간 자기는 눈물 흘리면서 이 남자를 반했을 거다 이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 이제 토마스를 이해하게 된 거죠. 토마스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토마스하고 사랑을 마친 여자가 혼자 있고 떨고 있을 때 토마스가 누구야라고 이름 불러주면서 그러면 이제 토마스에게 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자기 생각했는데 문제의 그 사람은 아주 고음에 약간 째지는 목소리로 자기를 부르고 하니까 갑자기 확 깨네. 확 깨면서 그냥 옷을 입고 그냥 투다닥 뛰어나온 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며칠 지나서 그 형사가 대머리가 찾아갖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테레사를 계속 지저분거리다가 네. 테레사 목걸이가 값싼 진주 목걸이인데 네. 야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너 남편은 지금 돈도 못 버는데 이러더니 너 매춘은 이 도시에서 금지돼 있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네. 그 갑자기 테레사 겁이 나는 거야.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전직 대사가 이제 불러가 이야기를 해준 거야. 저 대머리가 형사야. 그래갖고 지금 저 약점 잡으려고 하는 거야.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라 이건데 이제 테레사 겁이 나기 시작한 거야.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 짜고 친 고스톱 같다 이거죠. 아이를 그 먼저 붙여가지고 나타난 시비를 붙이게 한 남자고요. 다음에 네. 대머리가 그 시비를 붙이고 그 남자가 나서가 해가지고 이 테레사의 마음을 사서 그냥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커피를 가져온다 해놓고 왜 커피를 안 가져왔지? 혹시나 사진기 같은 거 설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누군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 성관계를 찍은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막 들고 엔지니어라 했는데 어떻게 오후 2시에 시간이 났지? 그리고 그 집은 좀 이상해. 책을 전혀 읽은 것 같지가 않아. 지금 네. 막 그리고 그 사람 안 나타나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걸 가지고 뭔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너 이제 이거 뿌릴 거니까 망원 이제부터 고자질해라 여기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너 말대로 안 하면 우리 이제 뿌려가 너 이제 이 바닥에서 너 완전히 바보 만들어줄 테니까 하겠다. 우리 말 들어. 그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비밀 경찰, 비밀 관료들 수법이란 말이죠. 예전에 우리도 이제 그런 암울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네네. 이제 이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와중에 결국 그 토마스 같은 경우도 돌아와가지고 큰 병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병원에 딱 가려고 하니까 토마스가 그 68년 프라하 보복이 전에 어떤 기고를 하거든요. 네. 바로 아까 위험한 메타포 비유를 했던 게 오이디푸스 왕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왕은 자기 잘못도 아니지 않나 이거죠. 저주를 받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엄마와 결혼하고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해서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자기 잘못을 속죄를 하지 않았냐.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예전에 50년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나라 다 망쳐놓고 나서 지금 와서 몰랐다라고 말하면 그게 속죄가 되겠냐. 이렇게 글을 했는데 그걸 읽은 이제 공산 관료들이 소련에 가서 난리를 친 거죠. 봐라 이제 우리 눈을 뽑으라고 한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 글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글을 처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나는 이 글을 이제 처리합니다라고 공개 서명을 해라. 그리고 괜찮아 그냥 발표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을게 경찰이.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너가 그 글을 쓴 놈이 아직도 그 병원을 다녀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이런 거 썼거든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게 다 또 함정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한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해보겠다 하니까 병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죠. 한쪽에서는 갑자기 토마스에게 갑자기 친밀한 아주 어떤 비굴한 수줍음의 미소를 같이 던지는 거예요. 야 너도 이제 우리하고 똑같잖아.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좀 이제 같이 우리 공산당에 협력하자. 이 독재 정권에 협력하자. 이렇게 한쪽에 미소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를 경멸하는 미소 있죠. 도덕적 우위에 있다. 아이고 너 그런 놈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 사람은 뭐냐면 결국은 포기를 해요. 나는 아무 것을 서명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병원을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잘리게 되고 먼 병원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또 정말 이제 완전 약사도 아니고 서기 역할을 하게 되다가 결국 또 경찰들이 찾아온 거예요. 내무 관료들이.
그러지 말고 요것만 협조해주면 된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만약에 서명을 지금 안 하더라도 서명을 만약에 안 하고 거절하더라도 이놈들이 위조를 내가 하고 나서 얘는 지금 취소를 했다 이래버리면 자기가 해명할 수단이 없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루만 생각해 달라. 내 글을 내가 쓰겠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직장에 사표를 내버리고 아무리 그 서기 역할을 해도 병원에 다니고 있어 사표를 내버리고 그 창문 청소부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든 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직업을 어떻게 뭐 하청 그 직업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내가 하강을 내버리면 사람들이 발표를 못 할 거 아니냐 이거지. 보통은 발표를 하는 거는 더 높이 올라가 있는데 나 청소부야. 그러면 쟤는 그 안 했구나라고 알 거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거야. 청소부 하겠다. 그리고 또 그것도 테레사를 위한 거예요. 테레사가 자꾸 직장에 괴롭힌 놈이 있다는데 내가 지금 막 여기서 막 못하겠다 시비 붙으면 또 얘들이 괴롭힐 거다. 그래서 청소부가 되는 거죠. 청소부가 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그 토마스에게는. 왜냐하면 이제는 하루 16시간이 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옛날 토마스 병원의 환자들이 전부 다 그 청소부 보내달라 해서 여기서 술 마시고 놀아요. 우리 다 청소했다고 보고 갈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토마스는 갑자기 막 16시간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 또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새로운 바람이 펼쳐지죠. 뭐 놀긴 좋은 상황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났잖아요. 의사가 청소부 한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윙크를 보내고 더 좋아해. 더 막 대시를 해오는 거죠. 어떤 남자일까? 그리고 또 토마스에게 친구가 아예 빈집을 열쇠를 빌려줘가지고 그 가서 놀기도 하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아까 테레사도 근데 그렇게 당했다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빈 집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옛날 영화를 보니까 그 김기현 감독이라고 그 한여를 만든 그 김기현 감독이 75년에 육체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육체의 약속. 그 약간 제목. 그 만추의 어떤 변형작인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너무나 처참히 당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계속 자기를 속이고 몸을 탐하고 그래서 아무 남자도 안 믿다가 결국은 목숨을 걸고 사는 남자에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의 굳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그 대목 중에 남자 수법이 70년대 60년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 여자가 이제 카페 주인이에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애를 데리고 와서 카페에서 막 우유를 먹이고 이러니까 손님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누라는 도망가고 애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자꾸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말 우리 애하고 나하고만 한다면 나는 그 여자 어떤 여자도 결혼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호소를 하고 자기 집에 애 있는데 놀러 오라 해가지고 놀러 가니까 이 남자가 막 동정심 호소하다가 이 여자를 어떻든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애를 보러 가려고 이제 선물도 사고 그 집을 딱 문을 여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또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 아빠 어디 갔냐고 이러니까 애 아빠 난데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냐니까 그놈 한 번씩 우리 애 빌려달라 해가지고 꼭 어디 데리고 와서 놀고 애를 볼모가 아니라 애를 이제 일종의 여성을 유인하는 유인죄로 써가지고 그런 식이 그러니까 빈집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60, 70년대 많았나 봐요. 서양 동양 막론하고.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너무 안 돼. 애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청소부를 하니까 자기가 좋은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청소부는 자기들의 일자리를 떠나는 순간 자기들의 직업을 잊을 수 있었다. 내 청소 딱 하고 나서 내 직업을 잊는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사를 할 때는 오늘 수술 실패했는데 이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걸로 항상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리 내가 여자를 좋아해도 그 욕구까지 잃게 만들었는데 이게 내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강요가 없는 직업을 가지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게 이 사람은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원래 축제의 성격은 전복되는 거잖아요. 위아래가 바뀌고 우리 옛날에 저 하해 탈춤 같은 거 보면 양반과 상놈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의사와 이게 바뀌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축제에 모든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 가벼워지네. 그러니까 이 뭐 모든 게 너무너무 좋고 여기 이 프라하의 봄을 보고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김영태 시인이 그런 시를 쓴 게 기억나요. 프라하에서는 여자들이 너무나 쉽게 옷을 벗는다. 옷을 벗어 명령하면 여자들은 옷을 훌훌 벗어 던진다. 그 시를 썼는데 가장 감명 깊은 대목이 그런 거였어요. 프라하에서는 청문을 열고 이러다가 여자들이 불러가지고 바로 토마스는 딱 한마디 하고 명령형으로 내리거든요. 옷을 벗어. 라고 명령하면 다 옷을 벗는 거예요. 왜? 그 여자들이 다 벗었더라고요. 거기서는. 프라하요? 네.
티켓 끊는다 이제. 지금은 안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그 이쭉 가다 보면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서정적 바람둥이, 서서적 바람둥이. 아. 서정적 바람둥이는 자기 타입은 항상 똑같잖아요. 여자만 바뀌다 보니 똑같은 타입을 원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옵니까? 예, 예. 서정적 바람둥이는 맞네.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정적 바람둥이는 친구들한테 친구들 모임에 여자를 데려가면 친구들이 항상 예전의 여자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아 그때 항상 비슷한 똑같은 여자에 항상 누구 누구시 아니에요. 외모도 항상 그렇고. 착각하게 되고 서정적 바람둥이는 아예 친구들이 모르게 되고 항상 바뀌고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죠. 예, 서정적 바람둥이, 서정적 바람둥이가. 토마스는 어디 있겠습니까? 서정적, 아니죠. 서사적. 토마스는 서사적이죠. 토마스는 이런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의 세계가 넓어지고 내 세계를 정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세계 하나가 넓어진다 이거죠. 그게 서사적 바람둥이가. 다양한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면.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서정적 바람둥이는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서사적 바람둥이는 항상 세계가 넓어지면서 내가 세계가 확장되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결국 이제 뭐 아들과 편집자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아들하고 편집자가 와가지고 저 지금 이 독재자들이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놈들을 때려 부수어두고 처벌하는 글을 쓰자. 성명서에 서명해라 이러니까 딱 한마디예요. 자기가 한 일을 모르는 사람을 벌한다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야. 그러니까 내가 물론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내가 모르고 행동했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속죄가 안 되고 내 책임져야 된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한 일을 모르는 사람을 벌을 준다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야. 아, 이건 이제 성경이 좀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주여 저들을 벌하지 마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오. 그런 게 있어? 그런 거죠 있을걸요, 그죠? 그렇죠. 바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인들이 계속 괴롭힐 때 딱 한마디 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도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받들어 갖고 우리가 금치산자라든지 촉법소녀 이런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저걸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재밌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가볍고 진지하다는 게 좀 형용무술인데 이런 거죠. 그건 저 토마스는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이죠. 선인과 악인이 따로 없다 이거죠.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냐에 따라가 선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선인과 악인이 처음부터 없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참 융통성 있고 열려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오래 살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마스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삶은 단 한 번뿐이다. 우리들이 결단해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인가를 우리는 결코 확정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단 한 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결단 나쁜 건 좋고 나쁜 걸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제2, 제3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그 결단을 상호 비교해 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결단과 결정할 때 우리가 너무 그때 그랬으면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과거를.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두 번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 했잖아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최종이 끝나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는 절대 판단을 못해요. 너가 잘 산다 못 산다 그거는 판단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란 말이죠. 끝이 나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판단하면 또 뭐예요? 죽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에서 가볍고 무거운 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볍고 무거운 문제가 가장 애매모호한 문제 되는 게 이건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참 그런 느낌 같아요. 좋습니다 이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요건 한번 꼭 좀 봐야 네. 되겠네요. 정말 근데 이제 이 책의 근데 핵심은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좀 상세히 드렸냐면 본래 소설의 등목은 세목에 있거든요. 상세한 부분에 있거든요. 이 줄거리가 이랬다, 이 사람은 죽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예 이 소설도 중간에 다 줄거리 결말은 나와요. 근데 이 제가 계속 등목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네. 바로 6부 대장정과 7부 카레니니 미소에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모든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엑기스가. 대장정에는 바로 이 작가가 말했던 키치가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은 키치에 반대하는가? 그리고 카레니니 미소는 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답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가능하다고요? 진정한 사랑이? 정말 마지막 되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남녀 사이예요? 남녀 사이에 이 모든 분쟁이 해결된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못 해주시겠다. 이거. 그거는 2시간짜리야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1시간으로도 안 됩니다.
너무 궁금해서 아쉽지만 우리 못 잔다. 네. 그러면 뭐 그 아쉬움은 저희가 책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작품의 네. 자체가. 근데 지금까지 말했던 거에 한 10배 이상의 감동이 6, 9, 7부에 그래요? 아, 그래요? 정말 지금 왜냐면 말씀하시면서도 또 살짝 울컥하셨어. 아니. 3분의 2 올라오셨어. 어떻게 나중이라도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당백 네. 시즌 2 11번째 책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괜히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그렇네요, 네. 진짜. 이 좋은 책 6부 7부를 여러분의 선택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정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뵐 텐데요. 뭐 좋은 댓글 많이 써주신 분 위주로 그분이 원하시는 책 한번 또 가는 생각도 한번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좋은 책 저희한테 추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